네, 이 시각 K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 한 분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같이 인사 나눠보죠. 리서치 아름의 고윤기 멘토 나오셨고요. 그리고 와운의 파트너 이상로 멘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가 시장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약간의 반등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프로그램 말미에서 이제 차트 분석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제대로 반등으로 가려면 이 반등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애매하게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사이에 코스피도 하락 전환해서 0.06%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시장 전체 상황을 저희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삼은 거는 네이버, 카카오, 이른바 플랫폼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 관련된 얘기를 꼽았는데요. 이 얘기부터 좀 진행해 보시죠. 고윤기 멘토님, 어떻습니까? 이 플랫폼 업체들 올해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올해는 아무래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반발 매수세의 어떤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카카오뱅크, 말 그대로 뱅크, 은행 규제,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은행주들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까지 맞물려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 주가가 그 코로나 시기 때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이끌었고 또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약간 이슈적인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추세적인 상승을 이루기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주택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정부 규제가 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좀 해제가 됨에 따라서 그리고 LTV 비율도 50%에서 70%로 상승함에 따라서 향후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일부 시중은행까지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디레버리징 시대입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금융을 조금 줄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줄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성장을 한다. 그리고 가입자 수는 오히려 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원가 수준이죠. 26주 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입자 수는 늘어난 부분은 많지만 향후에 어떤 성장, 질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기까지에는 약간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과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도 비싼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가 PBR 기준으로 한 2배 정도 넘어가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렇지만 시중은행 같은 경우 1배도 안 되는 PBR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인 우상향을 꾀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가 굉장히 강세를 띠었고 특히나 이제 카카오의 피코마와 그리고 네이버 웹툰과 관련해서 글로벌 K 콘텐츠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어떤 신뢰성에 대한 그런 부분 회복하기 전까지는 주가는 다시 우상향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또한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단기적인 반등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은행주 얘기는 저희가 뒤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전에 고용기 멘토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의 반등은 좀 단기적인 이슈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으로 의견을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 최근에 플랫폼에 대한 부분의 성과로 인해서 일부 유수에 대한 노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물론 호재에 대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것이 냉정하게 그럼 이런 플랫폼 안에서 이제 컨텐츠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컨텐츠에 대한 매출이 양사를 보더라도 매출 비중 내에서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50% 이상은 대부분의 광고 수익원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결국 이 광고 수익이라는 것이 경기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유동성이 확대가 되었을 때 광고에 대한 집행 여력이 좀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과거만큼 좋은 광고 수익을 거두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이벤트가 상당 부분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대선에 대한 이벤트라든지 또는 이제 월드컵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광고비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시점임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그 정도에 대한 광고 이벤트성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본다면 올해는 그 정도에 대한 이벤트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매출에 대한 질적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는 과도기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는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변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꽤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가 매수에서 좀 빠졌을 때 낙폭과 대군으로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뭐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반등이 나타날 때는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관망 내지 또는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주가 흐름이 그냥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일단은 카카오 주가 같은 경우에는 막 네. 5만 원대에서 한 6만 원 사이 왔다 갔다 요즘 거리고 있잖아요. 그럼 한 6만 원대 가면 또 꺾이고 5만 원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렇게 볼까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알파벳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가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도 지금까지는 고퍼를 줘왔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성이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부각이 되어 왔다면 지금은 그에 따른 부분에서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시장은 바라본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처럼 PR 100배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지금처럼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정도에 대한 성장성을 부과할 수 있을까? 오히려 좀 더 이런 플랫폼 자체가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은 아닐까라는 것을 지금 현재 시장은 생각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목표치 자체도 우리가 뭐 지금 17만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되돌림 파동은 10만, 20만 가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짧게 한 6만 원 전후에 대한 선까지만 보되 추가적인 상승 자체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처럼 성장주에 저희가 이른바 멀티플을 강하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금리가 워낙 높아졌고 성장주들은 지금 이제 퍼나 이런 것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년 돼서 카카오 네이버가 좀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지속해서 상승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는 게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제 카카오뱅크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금융지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배당이 괜찮다. 연말에는 뭐 이런 얘기 나왔다가 배당락으로 뚝 떨어졌던 주가가 연초 들어서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대출 규제를 열어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해석들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고윤기 멘토께서는 카카오뱅크 얘기를 조금 하셨으니까 이상로 멘토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가 저는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좋을 때 우리가 경기 활성화 대책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금융주들에 대한 움직임 자체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건설사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미분양이 났을 때 가장 1차원적으로 피해를 받는 업종들이 이제 증권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증권주들이 이제 단기 대출 자체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출 금액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증을 들어주는 업체들이 이제 이금융 또는 일금융에 대한 은행사들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정부에서 상당 부분 규제 완화 정책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단기적으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줄줄이 도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상당 부분 들어간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정책 드라이브가 들어가면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들이 반등이 나왔던 거고 오늘 시장에서는 은행주라든지 금융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그 연장선상에서에 대한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첫 번째는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전채가 지금 5천억 원에 대한 발행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뭐 유찰이 될지 아니면 모두 다 입찰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만큼 채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우리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둔촌주공조합에 대한 계약이 지금 현재부터 1월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이 둔촌주공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어떻게 해서는 계약률 자체를 80% 이상까지 맞추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또 현실적으로 과연 80% 이상에 대한 계약률이 나타날 수 있을까? 만약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면 그에 따라서 은행주들이나 금융주들에 대한 연차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지금 시장은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에 대한 반등 자체를 큰 의미를 두고 보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월 17일 날 이제 이 둔촌주공 우리가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대한 계약률 자체가 이제 마감이 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계약 건수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만약 문제없이 계약이 다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대신 이 정도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 계약률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돼서 이제 금융회사들, 금융지주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을 같이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양날의 칼이긴 하죠. 규제를 완화해주고 막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시장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고요. 부동산 PF 얘기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이게 대출이 나가서 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양날의 칼인 건 분명한데 일단 주가 반응은 굉장히 뜨겁다는 것이죠. 고용기 멘토한테는 대부분 지금 지주회사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배당락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버려서 이틀 만에 한 12월 달에 빠진 만큼 다 회복하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올라버렸거든요.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 금융주, 특히 은행주의 반등은 다른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물론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그 작은 날개짓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네.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그 환원 정책 관련해서 질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이제 7대 상장사에 대해서 발송을 했는데요. 국내 은행사의 어떤 주주 환원율이 평균적으로 2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해외 평균적으로는 60%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너희들의 어떤 배당을 늘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올려라라는 그런 주주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금융 지분 1%랑 그리고 JB금융 지분 14%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SM을 통해 가지고의 어떤 주주 행동적인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라이크 기획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주들의 어떤 위임권과 관련된 그런 이슈까지도 맞물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온라인 파트너스가 그동안 약간 그 해외 평균적으로 조금 저평가받았던 어떤 은행권들의 주주 환원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은 날개짓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주주 환원율 자체가 24%에서 혹은 글로벌 평균치라고 할 수 있는 60%까지 올리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매력적인 그런 구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은행주들의 평균적인 PBR 자체가 0.3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글로벌 평균의 어떤 미국이라든지 대만의 주요 은행 평균이 PBR 기준으로 1.28배 수준입니다. 대략적으로 두세 배 정도 차이 나는 그 수치까지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다시 리레이팅,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대출 규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 아무리 규제 완화가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겠지만 투심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고배당주로서 평가받았던 은행주가 다시 한번 더욱더 네. 높은 고배당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작은 날개짓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기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은행주들 이렇게 오르는 게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 쪽에서 땡겨주는 겁니까? 외국인 쪽입니까?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투자 창구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그 금융투자 창구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투신과 그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주행동주의 저희가 뭐 요즘은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과거에 한 10년 전 이렇게 돌아가 보면 저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렀냐면 기업 사냥꾼, 먹튀 사모펀드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대부분 외국계 펀드들이 들어와서 국내 좋은 기업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약간 이걸 국수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가 좀 강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주주들에게 배당을 안 하고 회사에 유보금 쌓아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걸 공격하는 국내 펀드라든지 외국 펀드에 대해서 행동주의 펀드라는 말로 또 불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이 행동주의 펀드를 좀 지지하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에 대한 배려책이 이번에 조금 많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이슈로 가죠. 저희가 뽑은 세 번째 이슈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약간 뭐 시간차 공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내렸다 오르기도 하고 안 올랐던 것들이 순차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순환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중국이 이제 문을 열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오거든요. 이상로 멘토부터 이 얘기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한국발 비행기에 대한 중국인들이 입국을 할 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음성이 확인된 분들만 이제 한국을 입국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악적인 부분 자체가 바로 이 중국에 대한 소비자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또는 일본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코로나 변이 자체가 확산이 되면서 각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을 마냥 싫어할 수는 없는 것이 중국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야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소비 지표가 좀 증가할 수 있고 생산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뭐 화장품주들이라든지 또는 의료 관련주들이 한 번씩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디어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유코라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한한령이 해제된다는 기대감으로 미디어 콘텐츠가 그때부터 시발점을 시작을 해서 오르기 시작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계속적으로 껄끄러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정말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통계적인 자료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에서 주목을 한다기보다 중국인들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지는 기저효과에 대한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저는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에 제한적 상승들이 그만큼 나온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결국 이런 중국이라는 키워드 말고 시장에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붙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네네. 그만큼 먹거리가 없는 시장이라는 것도 저는 지금 시장에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에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중국 소비주, 중국 관련주에 대한 순환매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탑픽을 뽑는다면 그래도 미디어 콘텐츠가 다중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가져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중국 관련 소비주부터 시작해서 리오프닝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계속 순환매 형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로 가기에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네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일단 낙폭과대니까요. 네네. 그 낙폭과대에서 제한적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장주는 아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는 미디어 컨텐츠주가 좀 나온 것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슈가 또 컨텐츠주거든요. 거기 가서 미디어 컨텐츠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고용기 멘토께서는 어떻게 중국 리오프닝 주들은 보고 계세요? 아마 글로벌 IB에서 올해 가장 주목하는 아마 중국일 겁니다. 뭐 오늘 최근에도 홍콩 시장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중국이 민간 소비와 그리고 산업적인 수요가 나타나야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가의 선행성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일부 중국과 관련 없다. 어떻게 보면 뭐 그동안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이런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던 화장품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건강관리라든지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이런 쪽 같은 경우 오히려 저는 주가는 오히려 목에 찼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리오프닝적으로 놓고 본다면 실적적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매크로적인 지표로만 봐도 향후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9월 말 환율 기준으로 1,400원대 환율이었는데 지금 현재 환율이 1,200원대거든요. 네. 당연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항공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많이 올랐던 그런 업종군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재고 순환과 관련해서 오히려 높은 재고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에 중국의 수비가 살아날 경우, 향후에 중국의 수요가 살아났을 경우에 어떤 반발심에 따른 반발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IT 업종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구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얘기 저희가 조금 했는데 컨텐츠 얘기 아까 나왔으니까요. 컨텐츠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컨텐츠 주들에 대한 관심이 연말에도 있었죠. 연초도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게요. 뭐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속해서 저희가 컨텐츠 주를 봐야 될지 이게 중국하고도 연관이 조금 있고요. 얘기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부터 하실까요? 네, 우선은 뭐 최근에 뭐 글로벌적인 부분도 그렇고 국내 이 컨텐츠들에 대한 재평가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진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수입 물가라든지 수출 물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수록 사실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제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군이라고 보고 그리고 글로벌적인 이런 업황에 대한 변화에 가장 둔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업종이라서 오히려 우리는 올해 우리가 이 미디어 컨텐츠가 상당 부분 재평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반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도 이제 저희 회원분들하고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한 개가 최근에는 이런 미디어 컨텐츠가 게임주에 대한 숨은 천적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여가 시간 자체가 활용도가 커짐으로써 이런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소비도 그만큼 늘어나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게임으로 여가 시간을 즐기는 문화가 있었다면 그 문화들 자체가 미디어 컨텐츠를 소비함으로써 그에 따른 소비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커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일적인 예로 오늘도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제작했던 레몽레인이 다시 한 번 더 강한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 자체는 결국 순환매적인 차원 자체에서 이런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승리호라는 큰 영화 자체 또는 이제 패러사이트가 크게 흥행을 하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재평가를 받아왔다면 올해는 다시 한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최근에 더글로리라든지 이런 드라마에 다시 한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네. 계속적으로 이런 미디어 컨텐츠, K 컨텐츠에 대한 확장력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에 따른 구간에서 감안해서 봤을 때 넷플릭스 시리즈라든지 앞으로도 계속적인 드라마 제작사들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제작사 관련된 기업들은 네. 하나쯤은 꼭 가지고 계시면 뭐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국면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요 OTT 업체들의 올해 라인업 예상 라인업을 쭉 갖고 계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맞습니다.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중에 흥행작들은 대충 또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픈되기 직전에 좀 주가가 오르고 오픈돼서 이제 시청률 나오고 나면 좀 가다가 나중에 좀 빠지는 이런 흐름들 작년에 좀 보였거든요. 그 사실 이제 12월 달에 가장 많이 올랐던 컨텐츠 드라마 제작사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사마네특스라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사마네특스가 이번 KBS 방영되는 1월 2일부터 방영됐던 두뇌공주라는 드라마에 대한 제작을 이미 발표를 했던 상황이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스케줄링에 의한 상승세를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드라마 스케줄링이 1분기에 어떤 드라마가 제작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흥행작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드라마 제작사들 미리 좀 더 선점하시는 전략이 지금 가장 필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해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 보니까 국내에 OTT 소비, 그러니까 OTT를 몇 개 정도 구독하느냐, 평균 4개 OTT를 구독한다. 이 데이터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저희가 뽑아놓은 이슈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OTT는
컨텐츠는 우리 이상로 멘토께만 듣고 다음 이슈를 저희 고용기 멘토한테 제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드론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드론주들 저희가 어디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드론주 같은 경우는 좀 애석하게도 상장된 드론주 같은 경우에 좀 테마성이 굉장히 좀 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드론 관련된 그런 업체들은 많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나마 조금 확인을 하게 된다면은 퍼스텍의 자회사 유콘 시스템이 그나마 국방용 드론을 이제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나마 이제 덕산 하이니메탈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회사인 덕산 랩코스가 방위사업청 무기체계에 그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드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어떤 판매를 한다, 드론을 판매를 한다, 단순히 유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약간 좀 기대성적인 그런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드론 관련된 그런 업체를 투자하시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만약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옥석 가리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드론 관련주 같은 경우 대부분 뭐 보라스카이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비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장 종목 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방산 업체들, 뭐 LIG 넥스원 같은 이런 업체들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일단은 큰 이슈는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드론하면 사실은 테마주로 많이 엮였던 게 벳셀 뭐 이런 주식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고용기 멘토께서는 비상장에 많지 상장 기업 중에는 그렇게 드론에 직접 수혜를 받을 만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정부에서 드론 창설 부대,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는 얘기가 지속해서 나오고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니까 관련된 주들로 엮이는 회사들이 상장사들이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여기서 두 분과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의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고용기 멘토께서는 사마 콘덴서 가져오셨네요. MLCC 바닥의 기대감,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겠고요. 이제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로 멘토는 키스트 가져오셨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재평가, 앞서 저희가 컨텐츠주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를 꼽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마 콘덴서 얘기 듣겠습니다. 사막 콘덴서는 앞서 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좀 IT 쪽으로 보자라고 좀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간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따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향후에 개선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결국 중국의 민간 소비, 스마트폰과 관련된 수요 회복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놓고 본다면 뭐 사막 콘덴서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까지 놓고 본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MLCC 수출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놓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역사적인 어떤 최저점이 거의 7년 내에 거의 최저점인 그런 주가 수준을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그 편안한 투자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일단 단순히 MLCC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트 업체들도 있지만 전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굉장히 이쪽으로도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요. 전장 수요도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가 수준이 현재 수준에서 좀 바닥권이다. 그리고 향후 조금씩 재고 소진에 따른 수요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주가 목표를 저희가 어디로 볼까요? 어제 일단 급등이 좀 나왔네요. 네, 어제 MLCC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4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마 콘덴서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로 멘토가 가져오신 키스트 듣겠습니다.
네, 뭐 키스트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배용준 씨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배용준 씨가 이미 지분을 이제 다 팔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스트가 별 볼일 없는 회사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현재 대주주가 이제 SM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SM과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SM 스튜디오가 현재 지분 28.38%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SM 라인에 있는 이런 뭐 연기자들에 대한 출연이 좀 잦아지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유해진, 뭐 배정남, 박하선, 조보아 같은 연예인들이 현재 키스트에 소속돼 있는 연예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드라마 제작에 대한 예정 크랭크인에 대한 부분들인데 2023년도 기대작 중에 한 개가 이제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과거 2021년도에 원래는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제작비와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이 연기가 되었었고 그것이 이제 2023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제작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뭐 지금 공효진 씨라든지 이민호 씨가 일단 기본적인 시청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연예인 기자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스튜디오 플로우를 인수를 했는데요. 그 회사에 대한 자회사가 이제 호두앤유 픽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연기자들이 김혜수 씨라든지 또는 이제 김용석 씨 같은 연기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이제 자회사의 자회사 이런 식의 연결 실적에 대한 측면 자체가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에 대한 최근 트렌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임을 감안했을 때 키스트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나중에는 우회 상장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인수하는 회사 밑에 있는 맞습니다. 영화 제작사 말씀하시죠? 저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한 12,000원 밴드까지 우리가 한번 감안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손절가는 8,3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 최근에 이제 인기를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가 이제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제작했던 업체는 화인단 픽처스죠. 근데 화인단 픽처스에 대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자회사의 자회사를 낳는 개념들이 이런 제작사들에게는 많기 때문에 저는 키스트도 충분히 그런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기대작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드라마가 아마 괜찮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 매매를 좀 키스트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시대가 조금 변해서 예전에는 배우를 누구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그 스튜디오의 중요성이었는데 요즘은 작품이 더 중요해진 세계. 네, 무게 중심이 약간 작품으로 갔다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로 멘토의 키스트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